6장. 돌아온 날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에게 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와 있더군요. 사랑하는 빅토르, 우리에게 돌아온 날짜를 정해줄 편지를 너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귀향 날짜만 몇 줄 쓰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잔인한 친절은 베풀 수가 없구나, 아들아. 행복하고 즐거운 환영을 고대하고 집에 왔다가 눈물과 비탄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니? 빅토르, 우리 가족이 당한 불행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집에 없었다고 네가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무감각해졌을 리는 없지만 집에 함께 있지 않았던 내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안겨야 할지 모르겠구나. 비통한 소식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주고 싶지만 불가능한 일이겠지. 너는 벌써 편지를 여기저기 뒤적이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고 있을 테니 말이다. 윌리엄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 웃음으로 내 마음을 따스하고 기쁘게 해주었던 아이가 말이다. 한없이 온화하면서도 명랑하던 아이가 빅토르, 윌리엄은 살해당했단다. 너를 위로할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어떻게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황만 간단히 이야기하마. 지난 목요일 5월 7일 엘리자베스와 네 두 동생을 데리고 플랭팔레로 산책하러 나갔단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따스하고 날씨도 맑아서 어느 때보다 멀리까지 긴 시간 산책을 했다. 돌아올 생각을 하니 벌써 황혼역이더구나. 그쯤 이미 멀리 가버린 윌리엄과 에르네스트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르네스트가 곧 돌아와 윌리엄을 보지 못했냐고 묻더구나. 같이 놀다가 윌리엄이 숨바꼭질을 하러 뛰어갔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이다. 에르네스트의 말에 덜컥 겁이 나 밤이 익숙해지도록 윌리엄을 찾아다녔다. 엘리자베스는 윌리엄이 혹시 먼저 집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집에는 없었다. 우리는 다시 횃불을 밝히고 찾아다녔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길을 잃고 밤길의 습기와 이슬에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구나. 엘리자베스도 몹시 불안해했단다. 새벽 5시경 사랑하는 윌리엄을 찾아냈다.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꽃처럼 팔팔하고 건강하던 아이가 낯빛을 하고 풀밭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더구나. 아이 목에는 살인범의 손가락 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이를 집으로 옮겼다. 내 얼굴에 선연이 드러난 비통함 때문에 엘리자베스에게 들키고 말았다. 엘리자베스는 시신을 꼭 보겠다고 고집했지. 처음에는 말리려 했지만 어찌나 완강하던지. 엘리자베스는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황급히 목을 살펴보더니 두 손을 맞잡고 소리치더구나. 하느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죽인 건 바로 나예요. 라고 말이다. 엘리자베스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간신히 깨어났다. 정신을 차린 후에도 한숨을 쉬며 울기만 하더구나. 엘리자베스의 말인즉슨 그날 저녁 윌리엄이 자기가 갖고 있던 네 엄마의 귀한 초상화 목걸이를 걸어보겠다고 졸라댔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 죽은 윌리엄의 목에서 목걸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살인범은 분명 목걸이를 노리고 아이를 죽인 것 같다. 지금은 살인자의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을 작정이다. 그렇다고 우리 사랑하는 윌리엄을 다시 살릴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엘리자베스를 위로할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 애는 지금 계속 울면서 자기 때문에 윌리엄이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탓을 하고 있단다. 그 애의 말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다. 우리 모두 몹시 슬프구나. 그것 때문이라도 네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아, 빅토르, 지금 하는 말인데 네 어머니가 살아서 애지중지하던 막내의 끔찍하고 참담한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어서 돌아오너라 빅토르. 살인범에게 복수할 생각 말고 평온함과 너그러운 마음만 품고 오너라. 그래야만 우리 마음의 상처가 곪지 않고 치유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비탄 가득한 초상집으로 들어오되 원수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식구들에 대한 애정만 갖고 오너라. 슬픔에 잠긴 사랑하는 아버지가 1700 몇 년 5월 12일 제네바에서 알폰세 프랑켄슈타인. 클레르발은 편지를 읽던 내 표정을 보다가 가족들의 소식을 접하며 처음 떠올랐던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탁자에 편지를 던지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봐, 프랑켄슈타인! 쓰라리게 우는 나를 본 앙리가 외쳤습니다. 넌 불행이 운명인 거니? 무슨 일인데 그래? 편지를 보라고 손짓만 보냈습니다. 마음이 극도로 흔들린 탓에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던 참이었습니다. 이윽고 비극적인 소식을 읽던 클레르발의 눈에서도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친구. 그가 말했습니다.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비극이구나. 앞으로 어쩔 생각이니? 제네바로 당장 가야지 앙리. 같이 말을 빌리러 가자. 걷는 동안 클레르발은 내 기운을 띄워주려 애썼습니다. 흔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연민으로 말입니다. 가엾은 윌리엄, 클레르발이 탄식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제는 천사가 되신 어머니와 함께 잠들었겠구나. 친구들은 비통해하고 흐느끼겠지만 아이는 평온하게 쉬고 있겠지. 이제 살인자의 소나기도 느끼지 못할 테고 흙이 보드라운 몸을 덮고 있으니 아프지도 않을 거야. 아이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돼. 무엇보다 힘든 건 남은 사람들이겠지. 시간만이 유일한 위안일 거다. 죽음은 악이 아니라거나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부재 앞에서도 슬픔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따위 스토아파의 주장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 카토조차도 동생의 시신 앞에서 흐느껴 울었으니까. 서둘러 길을 가면서 클레르발이 한 말입니다. 친구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아 훗날 혼자 있을 때도 두고두고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당시에는 말과 마차가 당도하자마자 황급히 올라타고는 친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귀한 길은 암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둘러 가서 슬픔에 잠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발길이 더뎌지더군요. 마음속에 밀어닥치는 수만 가지 감정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숙했으나 거의 6년이나 보지 못한 풍광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모든 게 얼마나 변했을까요? 한 가지 갑작스럽고 슬픈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수천 가지 작은 상황이 모여 천천히 다른 변화를 일으켰을 테지만 비록 고요히 이루어졌다더라도 결정적인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가 무서웠어요. 수천 가지 이름 모를 악이 나를 둘러싼 것 같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해악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도 없었어요. 이렇듯 고통스러운 상태로 로잔에 이틀간 할 일 없이 머물렀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수면은 고요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만물은 평온했고 눈 덮인 산맥은 자연의 궁전처럼 그대로였습니다. 고요함과 천국 같은 풍광을 보면서 서서히 회복된 후 다시 제네바행으로 나섰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이어지던 길은 고향에 가까워지자 좁아졌습니다. 쥐라의 검은 상등성이와 몽블랑의 환한 정상이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나는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운 산들아, 내 아름다운 호수야. 방랑객을 어찌 이리 반갑게 맞아주는 거냐. 봉우리는 영롱하고 하늘과 호수는 푸르고 고요하구나. 평화의 존조냐? 아니면 내 불행에 대한 조롱이냐?